세상의 속도에 맞추기 버거워진 순간 나의 월든을 찾아 삶의 실험을 시작했다. 명확한 계획도 준비도 없이 한 가족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미국 시골로 향했다. 가진 것을 털어 허름한 시골집과 너른 땅을 마련한 그들은 실험하듯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여름이면 블랙베리를 따고 미라를 즉석에서 갈아 빵을 만드는 삶을 벌써 7년째 그들은 어디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삶의 지혜를 손수 깨닫고 있다. 자본주의를 완전히 떠나지 않고도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 안녕하세요. 낭낭서가입니다. 오늘의 책은 다산북스 출판 박혜윤 지음 숲속의 자본주의자입니다. 자본주의의 변두리에서 발견한 단순하지만 완전한 삶이라는 부제가 붙은 숲속의 자본주의자 중 시간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 그리고 작가의 에필로그 끝을 보며 지금을 사랑하다 꼭지를 낭독합니다. 하루는 둘째가 책을 읽고 와서 말했다. 여기 나오네. 엄마랑 똑같아. 뭐가 똑같아? 듣는 재주가 있어. 정답도 안 가르쳐주고 아무것도 안 해줘. 그냥 듣기만 하는데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거야. 마술은 아니고 말하는 사람이 혼자서 떠들다가 갑자기 해결 방법이 생각나는 거지. 큰 애도 달려와서 책을 뒤적이더니 맞장구를 쳤다. 아무데나 펼쳤는데 진짜 딱 엄마더라. 두 사람이 싸우는데 말리지도 않고 누가 잘못했는지 판단해주지도 않고 어떻게 싸우나 가만히 보고 있는 거 엄마랑 똑같아. 우리 둘이 싸워도 끝까지 싸우라고 내버려 두잖아. 엄마는 진짜 그래. 나는 엄청 심각하고 힘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래 심각하구나 하고 동조하는 것도 아니고 별거 아니야 하며 위로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럴 거라는 걸 뻔히 아는데 이야기하다 보면 생각이 정리된다니까. 무슨 책인지 궁금해서 보니 미하엘 엔테의 모모였다. 고아소녀 모모는 듣는 사람이다. 예를 들면 자기는 언제 사라져도 쉽게 대체될 수 있는 인간일 뿐이란 생각에 절망감에 빠진 사람도 모모에게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새 그럴 리 없다고 믿게 된다. 자신이 유일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게 된다. 그런데 모모는 위로나 해결책을 준 것도 아니고 아주 열심히 이야기를 들어준 것뿐이다. 이렇게 아이들이 칭찬을 해주면 나는 일단 사실이라고 굳게 믿는다. 나는 듣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다. 책에는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열심히 들어준다는 것 이외에 모모가 어떻게 듣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모모는 질문조차 하지 않지만 나는 질문도 많이 한다. 내가 어떻게 듣는 걸까 생각해보니 조금 찔린다. 왜냐하면 아이들 이야기를 듣기 시작할 때 귀찮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엄청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려나 보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아이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한 적은 별로 없다. 아, 또 시작한다 하며 자포자기해서 끌려가는 마음이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아이들은 엄마가 자신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다는 확신을 갖게 된 걸까? 그 해답을 모모에서 찾았다. 이 책에는 시간 도둑이라는 악당들이 등장한다. 시간 도둑들이 사람들에게 시간을 아껴서 나중에 쓰세요 라고 속여서 사람들은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게 된다.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란 돈이 되지 않는 일, 즉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오로지 자신의 기쁨을 위한 취미를 즐기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멍하게 휴식을 취하는 일이다. 시간 도둑에게 당한 사람들은 더 열심히 돈을 벌고 좋은 물건을 풍족히 갖게 되면서 점점 더 시간을 낭비하는 일들을 죄악시하고 그 결과 삶은 피폐해진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자신의 삶이 망가져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과거에 느긋하게 시간을 즐겼던 것을 후회하고 이런 시간 아끼기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한다. 그렇다. 듣는다는 것은 어떤 깊은 지혜나 말재주, 따뜻한 마음 혹은 그저 침묵하는 것 자체에 그치지 않는다. 듣는다는 것은 시간과 관련이 있다. 책에서 모모는 집도 가족도 없는 아이지만 넘치게 풍성하게 가진 것이 시간이었다. 그리고 시간은 삶이다. 우리가 타인의 이야기를 진짜로 듣기 위해서는 나의 시간을 멈춰야 한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시간, 내가 살아왔던 과거의 삶에 이어져 있는 시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상대방의 말을 듣기 위해서 마치 영혼의 시간을 함께하는 것처럼 나의 조급한 시간표를 온전히 잊을 때 비로소 타인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모모에서 이야기꾼 기기가 공주가 나오는 동화 하나를 들려준다. 공주는 세상의 아름다운 모든 것과 영원의 시간을 가졌다. 대신 혼자이다. 하지만 사랑하는 왕자를 만나려면 바로 영생을 포기해야 한다. 결국 공주는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한정된 시간 속에 살기를 선택한다. 이 이야기는 사랑이 어떻게 시간과 연결되는지 말한다. 우리에게 시간이 영원하지 않는데도 마치 영원한 것처럼 멈추는 행위가 바로 사랑이다. 위에서 말한 자신이 무가치한 인생을 살았다고 절망하는 사람이 모모에게 이야기하다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이야기도 역시 사랑에 관한 것이다. 자신의 한정된 시간을 아낌없이 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일지라도 자신의 특별한 가치를 느끼기에 충분한 것이다. 듣는 것은 어떤 기술이 아니라 사랑이다. 그런데 나는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줄 때 왜 귀찮다고 느끼는 걸까? 당연한 이야기인지도 모른다. 사랑은 상당히 귀찮은 일이다. 세계적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책 몰입에서 인간이 행복감을 느끼는 최적의 상태를 묘사한다. 그것은 나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하고 있는 일에 몰입해서 시간의 흐름을 잇는 상태이다. 시간의 흐름을 잇는 것이 핵심이다. 사실 이 순간에는 자신이 행복한지 불행한지도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따지지도 않는다. 행복은 이 순간을 돌아볼 때 깨닫는 것이다. 모모의 듣는 행위와 일치한다. 나의 한정된 시간, 나의 생각, 의미를 완전히 잊고 상대에게 몰입하는 것이다. 행복을 주는 몰입을 시작하는 건 누구에게나 대단히 귀찮은 일이다. 웹서핑을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게임을 하다 보면 시간의 흐름을 잊기도 하지만 그런 시간 동안에는 깊은 행복감을 느끼지 않는다. 그런데 운동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일들은 사실 몰입 상태로 돌입하기까지 초기의 난관을 넘어야 한다. 편안한 소파에서 몸을 일으켜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서야 하고 책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책을 펼쳐들고 지루한 부분들을 견뎌내야 한다. 클릭하자마자 빠져드는 유튜브와는 다르게 모든 과정이 너무도 번거롭다. 모모처럼 사랑의 행위로서 나의 시간을 완전히 멈추고 영원히 시간에 입장하는 것은 다르다. 해야 하는 일, 즉 데드라인이 있어서 시간을 염두에 두며 해치워야 하는 일도 잊어야 하니까. 저녁 식사 때가 다가오는 시간이라면 저녁을 준비할 계획을 잊어야 하고 공과금을 처리하고 있었다면 그 납입 기한을 잊어야 하고 한창 즐겁게 보고 있던 유튜브의 내용도 잊어버려야 한다. 그런데 이 귀찮은 일을 왜 해야 하는 걸까? 지속되는 깊은 행복으로 가는 아마도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이런 행복을 왜 꼭 느껴야만 하는 걸까? 다시 책 모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사람들에게 시간을 되찾아주는 호라 박사가 나온다. 삶을 사는 일은 곧 죽음을 향하는 것이다. 그는 사람들이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말한다. 사람들이 시간을 아껴서 돈과 물건을 사는 것은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시간을 아끼면 죽음의 시간을 맞이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적어도 멀리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럴수록 우리는 죽음을 더욱 이해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호라 박사는 죽음을 삶에서 동떨어진 끝에 오는 무엇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렇다. 삶도 죽음도 시간 안에 함께 있다. 우리는 몰입이라는 사랑이 가져다주는 깊은 행복을 느낄 때 비로소 죽음과 삶의 연속성을 체감할 수 있다. 시간 도둑에게 시간을 빼앗긴 사람들은 힘들고 바쁘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는 일은 무한히 똑같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몰입해서 하는 일은 결코 똑같이 반복될 수가 없다. 오늘 아이의 이야기를 몰입해서 들어준 순간의 아이도 나 자신도 사실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 더 이상 똑같지 않으니까. 그러니 그 순간은 우리의 사랑의 순간이자 죽음이기도 하다. 인간이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외면하는 대신 사랑을 통해 죽음을 매번 연습할 수 있다. 아이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는 일은 언제나 귀찮은 일이지만 이 순간의 아이도 나도 다시는 똑같을 수 없음을 떠올린다. 그리고 그렇게 듣는 일을 시작한다. 그러면 아이의 세계 속으로 푹 빠지는 일은 쉬운 일이 된다. 에필로그, 끝을 보며 지금을 사랑하다. 인생에서 내가 꾸준히 노력하는 건 바로 열심히 노력하지 않기이다. 그럼 가만히 살면 될 것 같지만 의식적으로 경계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어렵다. 나는 모든 걸 남김없이 불살랐다고 의심 없이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최선을 다한 적은 없지만 나 역시 어떤 일을 할 때 서서히 나를 잊게 되고 마구 달려가 끝을 보고 싶을 만큼 몰두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안 돼, 이렇게 열심히 하면 안 되지 하며 멈추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빵 만들기가 그렇다. 빵의 최고 양대 산맥은 즉석 재분한 100% 통밀을 사용하는 것과 시판 이스트 대신 천연 발효를 하는 것 두 가지다. 전자를 완성하기 위해 1년 넘게 미친 사람처럼 책을 읽고 빵을 구웠다. 심할 때는 자다가도 새벽에 갑자기 깨서 새로운 방법을 메모하고 발효 중인 빵 반죽을 수시로 관찰하며 냄새를 맡았다. 이스트 양을 극단적으로 줄여가면서 소화가 안 되거나 쉽사리 곰팡이가 피는 등 평범한 이스트 빵이 가진 단점들은 거의 사라졌다. 그러고 나니 천연 발효까지 마스터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누가 뭐라고 하든 세상의 최고의 빵을 만드는 게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멈췄다. 왜는 차치하고 어떻게 멈췄을까? 방법은 단순하다. 끝을 생각한다. 빵 만들기가 싫어질 때, 빵을 그만 만들 때를 생각한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아직 모른다. 지금은 죽을 때까지 빵을 만들고 싶으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일단 도구를 사는 것을 극도로 삼가게 된다. 마찬가지로 천연 발효 기술까지 배우고픈 마음이 잠잠해진다. 언제든지 빵 굽기를 그만둬도 미련도 귀찮은 뒷정리도 없는 상태로 머무를 수 있다. 내게 미니멀리즘이나 소비 줄이기가 쉬운 이유도 마찬가지다. 새 물건을 사고 싶거나 필요할 때 내가 가장 고민되는 것은 돈이나 쓸모가 아니다. 물건의 끝을 생각한다. 버리고 싶어질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가 상상이 된다. 심지어 부동산도 이렇게 구입했다. 2000년대 중반
최근 몇 년 빵 굽기에 열을 올린 것처럼 혼자서 서울과 미국 시애틀 인근 부동산에 푹 빠져들어 연구했다. 집을 고르며 가장 중요했던 건 지금 내가 사고 싶은 집이나 땅이 너무 싫어서 팔고 싶어질 때를 생각하는 것이다. 왜 버리고 싶어질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알 수 없으니까. 사람은 자신이 처한 순간의 판단과 상황,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이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우습게도 한순간에 달라져 버린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왜 달라지는지 궁금해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 어차피 그것은 인간의 능력 밖이니까. 코로나 세상에 대해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처럼 내 마음도 내가 예상치 못했던 모습으로 바뀐다. 지금 꼭 사고 싶은 부동산 때문에 잠도 안 오는 와중에 이 부동산을 갖기 싫어질 때 없애는 방법부터 골똘히 생각한다. 결국 누군가에게 팔아야 한다. 심각한 불황이라도 하루 이틀 안에 거래가 성사될 것인지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내가 가진 예산 안에서 무리하지 않고 확실한 특성을 가진 부동산을 찾을 수 있게 된다. 내 능력 바깥의 비싼 부동산이 아니라 내 예산보다 더 저렴한 지역을 찾아서 그 동네에서 가장 빨리 팔릴 것 같은 물건을 사게 된다. 이렇게 몇 번 거래를 하면서 미국이나 한국에서 매번 공통으로 발견한 점은 아무리 저렴한 동네라도 이런 물건에는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파는 사람이 무척 거만하게 팔기 싫다는 식으로 애를 태운다. 그렇게 어쨌든 사기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시세 차익을 기대하거나 좋은 투자여서가 아니라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내 마음이 변해서 이 부동산이 싫어질 때 금방 없애버릴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좀 더 최선을 다했다면 부동산으로 지금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평범한 사람이니 그러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다. 하지만 그걸 제어할 수 있는 건 팔 때 쉽게 팔기, 거만하게 팔기가 목적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의 예를 든 것은 아마도 끝없는 욕망을 멈추기가 가장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이다.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구는 너무나 강렬하니까. 나 역시 매이기는 싫었지만 돈이 주는 품위와 안락함을 포기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그것이 어딘가에서 끝나기를 바랐다. 혹은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지도 모르겠다. 욕구 자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욕구가 어떤 선을 넘어서도 계속됐을 때가 힘들다는 것을 살면서 배웠다. 시험 공부가 힘든 게 아니라 시험을 잘 보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생각 때문에 힘든 것이다. 빵 굽기도 새벽부터 밀가루를 반죽하고 밤낮으로 반죽을 주시하며 만드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최고의 빵을 욕망할 때 힘들다. 돈을 못 벌어서 힘든 게 아니라 돈이 언제나 부족할 거라는 미래의 전망 때문에 더 힘들다. 이런 원리는 불교 관련 책이라면 어디에든 실려 있다. 하지만 나처럼 고행을 하기 싫은 사람에게 맞는 실천 방법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마음을 비우라니 마음 비우기 싫었다. 그래서 방법을 바꿔보았다. 고민이 스밀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지금은 실컷 마음껏 내키는 대로 해도 좋아. 하지만 언젠가는 버려야 하고 실증이 날 거라고. 그때는 어떻게 하지? 이런 질문을 하면 때로는 울적해진다. 온 가족이 누워 쉴 수 있는 푹신한 소파를 발견했는데 그 앞에서 언젠가 죽을 때 누가 저런 짐을 처리할지 고민하니 말이다. 그때그때의 욕망에 충실해야 하는 게 아닐까? 최선을 다해보고 싶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물론 든다. 동시에 현재 내 욕망이나 집착이 너무 소중해진다. 빵을 한창 만들다 보면 언젠가 이 일도 그만두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굉장히 집중하게 된다.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 지금이 이 일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의 최고점이며 앞으로 서서히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할 거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다. 이렇게 나의 욕구가 이끄는 한에서 임계점까지 갔다가 그 쾌락이 끝나는 지점에서 나는 미련 없이 그만둔다. 그러다 보면 나의 경험들은 대부분 온전히 나다운 것으로 채워진다. 나의 욕구와 욕망의 방향도 강도를 확인하는 과정을 지나온 것이니까. 인간은 순간을 살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끝을 상상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괴롭기도 하지만 그렇기에 삶의 충만함을 이해할 수 있는지도 모른다. 나는 끝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이해한다.